자, 지금 저는 32회 기출문제를 풀고 있고 1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입지이론 설명이니까 웬만하면 다 맞췄겠죠. 키워드 뭐만 갖고도 최소 비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배버. 근데 공부하니까 최소 비용이 아니라 최대 수요. 최소 비용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최대 수요를 강조했다 그러면 레시오의 최대 수요고, 이 두 개가 대입되는 거죠. 정답 다 찾았을 거야.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새 잘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줘.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용어 종류로 등비용선이 뭐냐 이걸 잘 물어봐. 그러면 대충 그냥 직감적으로 비용이 또이또인 지점이야. 비용이 또이또인 지점. 그러니까 요 비용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논점이야. 항상 여기에 있는 비용은 그렇죠. 수송비예요. 수송비. 조심하셔야 돼. 왜? 배버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운송비,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또이또이한 지점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자, 배버는 세 가지를 강조했죠.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면 안 돼. 항상 등비용선은 비용, 수송비용이 또이또이한 지점이다. 요거 하나 암기. 자, 그 다음에 12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그렇죠. 나중에 풀 거 없죠.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니까. 어떻게 기계적으로 풉니까? 그럼 봐봐. 그냥 대충 해볼게. A하고 B. 여기가 몇 킬로예요? 30킬로야. 근데 A의 인구가 많잖아요. A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쪽이 인구가 많고 이쪽이 적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야. 상권의 경계라는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니까 A 도시의 인구가 더 많아. 그러면 A 도시에 있는 매장의 상권이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5km가 딱 중간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더 상권이 크니까 대충 상권의 경계가 15km 밖에 있단 말이요. 상식적으로. 여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찍더라도 5, 10, 15를 찍으면 안 돼.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왜? A가 크니까 절반 밖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어. 어느 것일까 맞춰봅시다. 그러면 틀리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이 쉬우니까 한번 풀어줘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럼 항상 상권의 경계에는 두 도시의 유인력이 똑같아. 그러면 A의 유인력은요, 64만이야. 그냥 만자 떼고 64. 그리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시험장에서는 그냥 A의 제곱. 그 다음에 16만. B니까 16만 B의 제곱. 항상 컨버스는 레일리의 유인력을 따라가잖아.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이게 거리를 A, B로 놓고 이렇게 풀어요. 근데 상권의 경계에서는 항상 뭐가 똑같아? 두 개가 똑같아. 두 개가 똑같아.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A, B를 찾는 건데 아주 간단해. 자, 64하고 16을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4고 얘가 1이야.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면 되니? 그럼 항상 제곱을 하면 돼. 1, 1은 1. 2, 2는 4. 아하. A는 2야. 1, 1은 2. B는 1이고. 이래. 이게 제곱만 하면 된다고. 이 A에 2가 들어가서 2, 2는 4 하면 전체 1. 전체 1. B에 1이 들어가서 1, 1은 1 나누면 1. 그래서 항상 똑같아져요. 2대 1이야. 그러면 30에 2대 1이니까 20이겠지. 30에 2대 1이니까 얘는 5초 푸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아주 그냥 32회 때 난리난 문제예요. 이게
약성, 중강성, 강성을 제시하고 요 보기와 짝대기 하라는 건데 왜 애가 많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처음 나온 형태라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반이야. 틀린 사람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 버벅버벅 문제가 뭔지는 파악했지만 버벅대서 맞추지 못한 사람이 봐. 그리고 이유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를 암기하고 있어. 한번 해볼까요? 약성 시장에서는 항상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중강성은 니은 내부 정보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강성은 강한 놈이라 절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문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야. 우린 있다 쪽으로 암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령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문제는 항상 희한하게 뒤에서부터 하면 잘 풀려.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왜 그런가요? 몰라. 봐봐. 강성시장은 암기 코드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강성은 강한 시장이어서 우리가 초과 이윤 대박을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없다니까. 야, 기역, 니은, 디귿 다 들어간다. 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벌써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뒤쪽을 좀 하라고. 그리고 강성이 암기 코드가 통일되어 있잖아. 통일.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봅시다.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니까 초과인을 얻으려면 이 시장이 없는 현재나 미래 정보를 갖고 와야 되고, 이 시장에 있는 과거 정보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L가 딱 기억이지. 그러면 정답 2번. 이렇게 할만하네.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진리 두 가지를 암기하고 있어요. 진리 두 가지. 진리라는 건 어떤 효율적 시장이냐 상관없어. 자, 첫 번째 진리가 뭐냐? 글을 읽다가 과거 정보가 나와. 과거 정보로 대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시장에서 대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박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잖아. 진리야. 과거 정보 나오면 무조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 이것만 찾는 거야. 두 번째는 강성시장이 나오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강성부터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자, 14번도 요령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게 요령입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찾으면 이 문제는 안 돼. 이게 핵심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으로 잘 나오는 게 우리가 항상 개택지는 없어요. 사람 택지도 없는데 무슨 개택지가 있어요. 개가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도 없고,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 없고, 그리고 이상한 세금들 없어요. 이렇게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딱 보면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딱 보는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그 논점이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안 떠오르면 시간이 좀 걸리지.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 없는 제도인데 야, 현행이라고 돼 있네. 없지. 이거 그냥 뭐 투기 억제냐 아니냐 뭐 알바 뭐 있어. 현재 시행되도 않는 제도인데. 이렇게 떠오르셔야 된다. 떠올라야 된다. 자, 15번 부동산 조세인데 살짝 표현이 좀 다르지. 아주 쉽게 냈어요. 한번 봐요. 우리 부동산 조세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논점이 조세는 항상 타인에게 뭐 될 수 있다? 전가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잘 나옵니다. 항상 조세는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는 항상 어떤 논점이 나와요? 어떤 논점? 양도세, 동결효과.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동결효과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안 팔고
안 판다 이 말은 결국 계속해서 보유한다 이런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결효과 관련된 다른 표현. 자, 그러니까 이 두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요놈이 틀렸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유세는 맞는데,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정답은 다 맞췄을 거예요. 자, 16. 자, 부동산 거래 규제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논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 1차만 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요건 알아야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차만 하는 사람도 나 2차 안에서 몰라요. 이거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논점 하나만 확인합시다. 요거 잘 나오고 요거 잘 나와. 확인해 봅시다. 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떤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나요?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야. 투기를 막는 방법은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래가 되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서 투기가 성립되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가 만연하는 지역에다가 야,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웬만하면 안 해준다고. 그래서 뭘 줄여? 토지의 거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항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봐봐. 요것도 현재 얘는 대놓고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이 아닌 거. 그럼 뭐부터 찾아? 개택지. 개가 뭐죠? 개발권 양도제도.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어.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논점 보셔. 자, 요거 하면 미스터 오기 항상 어떻게 논점을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어떤 것으로요? 개발부담금. 우리나라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요? 재건축 부담금. 입에 붙어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정책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임대료 보조 정책.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주거급여는 국가 수준에서 하는 지원이고 주거바우처는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18번.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항상 이거야.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 딱 하나만 봐요. LTV, DTI, DSR은 다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LTV는 담보물을 기준으로. DTI, DSR은 이 D가 무슨 D예요? 성은 DC요. 이름은 TI, 얘는 SR. 그러니까 둘은 형제인데요. 얘는 무슨 파 D예요. 그러면 D가 항상 소득의 D죠. 다른 거 모르더라도 LTV는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또는 대출의 가능 금액을 찾는 거고 DTI는 소득을 중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대비 이런 키워드만 찾으라는 거야. 이런 키워드만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은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강의를 하니까 맞추는데 32회 때 이 문제 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 자, LTV, DTI는 누가 규제합니까? 그럼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요, 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지. 예, 그러니까 상식을 묻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에게는 상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꼭 기억해 줘야 돼. 금융위원회. LTV, DTI는 누가 결정하나요?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의 금융과 회계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변동금리. 금융에서 변동금리는 항상 어떤 키워드로 나와요? 나 일부러 지웠어.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자, 은행이 뭔가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은행은 만만한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고자 해요. 그리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은행이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그렇죠, 변동금리, 즉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취급한 거예요. 아, 이게 변동금리 나오면 그냥 딱 삘이 꽂혀야 된다고. LTV 나오면 담보물이고, DTI, DSR 나오면 소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3번은 우리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맞았으니까 네가 틀렸어, 이렇게 찾으라는 것이죠, 출제자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자, 19번 이거 계산 뒤로 돌립시다. 자, 화폐 시간가치 잘 나온다. 일단은 이 화폐 시간가치는 앞에 항상 상황을 주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육계수에 맞는 육계수를 찾으라는 거죠. 이것도 요령으로 찾으라 그랬어요. 분석하지 말고. 그럼 요령이 뭐예요? 요령이 항상 앞에서는 일시분이냐 연금이냐를 찾아. 일시분 연금. 뒷문장에서는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를 찾는 거고. 다시 앞문장에서는 일시분이냐 연금이냐를 찾아. 뒷문장에서는 미래 가치냐 현재 가치냐 찾아. 단 뭐는 제외. 저당상수와 감채기금계수는 너무 명확하니까 이놈은 분석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딱 보면 저당상수하고 감채기금계수는 그냥 명확해. 저당상수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은행에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매기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출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런데 5번을 봤더니 대출에 디귿자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틀린 거야. 객관식인데 왜 분석을 해? 자, 감채기금계수는 어떤 게 나와? 기금. 3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자 한다. 3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자 한다. 그럼 뭐 해야지? 적금 부어야지. 얼마씩 적금 붓습니까? 이런 건데, 아니 여기 봤더니 무슨 현재 시점 가치잖아요. 이게 현재 가치 구하는 거지. 요 두 개는 일단 이걸 구분 못하면 일단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봅시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항상 앞에서는 뭘 찾는다? 일시불, 연금 둘 중에 하나를 찾아. 요거 일시불이네, 하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일시불은 요령이 있어. 해필 일시불인데 지금 일시불 줬어. 지금 일시불.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 갖고 미래가치 구하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돼야죠. 그냥 또 봐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대출을 받았다. 덮으면 지는 거지. 저당상수겠지. 저당상수. 그래서 3번을 보면 이게 우리 수준을 넘는 지문이에요. 자, 봐봐. 이 두 개는 틀렸어. 지금 얘가 뭘 말하냐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수식에다가 감채기금 계수는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요 수식에다가 요 수식을 곱하면 어떤 수식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수식. 그러니까 얘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야 책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감채 기금 개수도 아니고 저당 상수도 아니니까 그냥 아하, 야 3번이 정답인갑다.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으니까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항상 앞에서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찾아. 일시불이야. 근데 하필 지금 일시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구하라는 거예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요 상황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보는 순간 저당 상수야. 왜? 대출 받았잖아. 왜 X지? 자, 임대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한다. 자, 임대 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합니다. 일시불입니까? 따박따박 연금이에요. 연금이잖아. 따박따박 적금을 보니까. 그러면 뒤에서 뭐만 찾으면 돼? 미래 가치냐? 현재 가치냐? 현재 시점의 가치를 보고 현재 가치겠구나.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나대지에 투자하여 내가 알 바 아니고 앞에서는 항상 뭘 찾는다? 일시불을 찾는다고. 연금이냐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일시불이잖아. 근데 하필 언제 일시불을 줬어? 미래 일시불을 줬잖아. 미래 일시불.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야? 뒤를 안 봐도 현재 가치겠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봐도. 이게 FM이죠. 제가 두 번 풀었어. 첫 번째는 저당 상수, 감채, 기금 계수 이런 걸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왜? 얘는 함정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앞 문장에서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찾고 뒤에서는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를 찾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1번. 자, 21번은 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신감이죠. 21번은 1번 지문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칭찬. 1번이 혹시 몰라서 나 2번, 3번, 4번, 5번도 읽어버렸어. 그러면 다 이 문제 마이너스 1점에. 1번이 너무 적당한데 왜 2, 3번을 읽어? 문제를 풀 때요. 자, 그런데 논점 확인 하나만 해봅시다. 자, 항상 최소한의 수익률 나오면 요구 수익률이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나오면 실현된 수익률이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다. 위험할증률이 위험에 대한 대가니까 위험이 클수록 커지는 거고, 그리고 요건 잘 안 나오는 논점인데 기회비용이 나오면 항상 요구 수익률입니다. 기회비용이 나오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1번에서 더 지문을 읽었으면 다 마이너스 1점씩 까. 자, 22번 포트폴리오도 논점 보죠. 포트폴리오도. 자, 가장 첫 번째 논점이 체계적인 위험은 독한 위험, 제거할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은 안 독한 위험이니까 제거할 수 없다. 일단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했으니까 뭔가 여기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뭐예요? 두 번째 논점은 어떤 자산을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다. 서로 다르다라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수익률이 서로 상반된 자산을 묶어야지. 그리고 상관계수라면 어떤?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값,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 이걸 묶어야죠. 그러니까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2번, 4번이 이 마지막 논점이죠.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점인데 이놈이 정답이네요. 한번 보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선택됩니다. 이 문구가 보였어야 돼. 이 문구가 정말 잘 나와. 자, 봐요.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거저주는 문장이 한 두세 개가 있어.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 그리고 나머지 또 뭐가 있습니까?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정답일 때가 무려 3번이나 있었어. 이거 두 가지라도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논점 하나만 정리합시다. 효율적 전선.
자, 효율적 전선은 우리 시험에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럼 첫 번째가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야.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그러면 뭘로? 평균분산 지배 원리로. 그리고 평균분산 지배 원리로 찾아냈으니까 항상 수익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이거나 위험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이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여요.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 두 번째 논점은 효율적 전선은 왜 우상향합니까? 그러면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 자, 나 지금 물어볼 거야.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거저주는 두 가지 논점이 뭐야?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것만 알고 가도 10번에 5번은 맞췄다. 아니 5번이 아니라 6번, 7번은 맞춘다고. 자,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것도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예측을 정말 예측. 우리가 예측한 대로 시험에 나오는지 봐봐. 투자 분석 기법을 항상 할인법과 비할인법으로 나누죠. 할인법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그리고 할인법에는 뭐가 있다?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그래서 항상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뭘 물어봅니까? 순영가가 뭔가요? 수익성 지수가 뭔가요? 내부 수익률이 뭔가요? 이런 게 다라는 거죠. 그런데 1번을 딱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니까 할인법 찾으라는 거잖아요.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은 맞지만 너는 틀리지.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이 뭔가요? 물어봤잖아. 그러면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뒷문장은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승수값 이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자, 요거 봅시다. 순영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시장 수익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최근에 재투자율 잘 나온다 말이야. 재투자율. 자, 재투자율의 간단한 이해부터 해봐.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임대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임대 사업을 하니까. 그럼 봐.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임대 사업을 해. 그러면 임대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임대 수익이 나오면 그거 다 찾아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뭐 영화 보고 다 할 거야. 일부는 다시 임대 사업에 재투자할 거야. 다시 재투자해야지. 그렇죠. 우리 투자로부터 나온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 재투자를 할 때 얼마로 재투자하냐 이런 거야. 근데 순영가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복잡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내부 수익률이야. 자, 내부 수익률은 이 내부를 빼면 그냥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투자의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투자의 수익률이 10%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투자 수익률이 10%짜리, 수익률 10%짜리 내가 투자했어. 그러면 투자 수익이 나오면 그걸 다 소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다시 누구한테 재투자하는 거야? 10%짜리 수익률에 재투자하겠지. 그래서 암기 코드가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항상 내부 수익률을 측정하고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잘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옳은 지문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봐요.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어. 봐. 할인법을 종류를 물어. 이거 틀려갖고 오면 안 되겠지. 1번이야. 그 다음에 순영가법이 나오면 항상 두 개야. 순영가가 뭔가요? 수익의 영가에서 비용 영가를 차감한 거. 그리고 순영가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걸 투자한다. 이거 다예요.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영가를 비용 영가로 나눈 값.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이를 기준으로 1보다 큰 대안에 투자한다. 이 두 개가 다야. 그럼 내부 수익률도 두 개지. 내부 수익률이 뭔가요?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리고 의사결정은요,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또 30분 됐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